지금부터 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지 않게 좀 데이터브릭스라든가 또 기타 우리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SQL 서버 쪽에 같이 연동을 해서 데이터브릭스 쪽에서 SQL 서버의 내용을 쿼리를 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랩 제목이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랩 이렇게 써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애저 데이터브릭스 네트워크에서 가상 네트워크의 SQL 서버, 리눅스 다커 컨테이너 쿼리, 제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네트워크 쪽과 프라이빗 네트워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퍼블릭 네트워크 쪽에는 우선 버추얼 머신이 꾸며지게 됩니다. 우리 리눅스 VM을 깔 예정이고요. 리눅스 중에 우분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커 컨테이너를 올릴 거고요. 컨테이너 위에다가 SQL 서버. 우리 SQL 서버가 혹시 리눅스에도 설치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 윈도우에 많이 설치하셔서 지금 SQL 서버를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저희 고객사들이나 또 여러 고객들이 리눅스 쪽에도 많이 SQL 서버를 올리셔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퍼블릭 네트워크 쪽에는 SQL 서버가 설치가 되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쪽에는 데이터브릭스가 우리 애저 쪽에 파스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 JDBC를 써서 노트북을 올려서 노트북에서 우리 왼쪽에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는 SQL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쿼리를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랩이 우선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됐어야 했던 부분이 본인들이 쓰실 구독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속 안에 이 각종 리소스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는 애저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거고요. 너무 쉬운 부분은 조금씩 넘어가겠고요.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구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리소스 그룹도 상황에 맞춰서 리소스 그룹을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이 이름 주시는 것도 대부분의 고객사들이나 대부분의 사용자분들께서는 나름대로의 명명 규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VNet으로 시작하는 이런 명명 규칙을 줬고요. 그래서 VNet 저는 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리전은 우리나라 중부, 코리아 중부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IP 주소를 부여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브넷까지 계산을 하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디폴트로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본인들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서브넷을 다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네트워크 주소를 주실 때 만약에 본사 IDC와 그리고 애저와 VPN 연결을 하게 된다면, 또는 전용선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IP 주소를 꼭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례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 얼마 전에 기술 지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본사 쪽하고 IP 주소를 동일하게 해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VPN을 본사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VPN이 연결되면은 본사하고 같은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IP 충돌 현상이 우려가 돼서 만들어진 가상 네트워크를 새로 꾸미는, 거의 리소스까지 새로 꾸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좀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선 IP 주소 쪽 잘 부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 네트워크 만들기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통과가 되면은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합니다. VNet이 만들어져서 가상 네트워크 리소스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로 다시 들어와서 주소 공간 쪽을 보시면은
아까 만들어진 서브넷 부분이 보이는 쪽이 위에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요번 랩에서 요번 HOL에서 쓰이게 될 추가적인 서브넷을 하나를 집어넣어 줍니다. 네트워크 공간이죠. 주소 공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본론인 데이터브릭스 작업 영역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위쪽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구독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소스 그룹, 아까 우리 가상 네트워크를 만든 리소스 그룹 있잖아요. 그쪽 동일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작업 영역에 대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전 우리 코리아 중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측정 계층을 선택을 하십니다. 가격 쪽을 보시면은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스탠다드 쪽 말고 프리미엄 쪽을 좀 보시면은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쪽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포함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Azure AD 자격 증명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건부 인증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토큰 관리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데이터브릭스의 네트워킹을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만든 VNet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네트워크 부분의 VNet, 좀 전에 만든 VNet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VNet 선택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상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퍼블릭 통신과 프라이빗 통신이 할 수 있는 서브넷 CIDR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넘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나오고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브릭스 작업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는 시간은 정해진 스펙이라든가 네트워크는 아니겠네요. 정해진 스펙에 따라서 여러 시간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데이터브릭스 작업 영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데이터브릭스가 만들어지면은 애저 포탈에 데이터브릭스 화면이 나타나고요. 애저 데이터브릭스 서비스라는 데이터브릭스 리소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데이터브릭스 마이너스 퀵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그 리소스가 생성이 됐고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개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관리되는 리소스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는요. 그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작업 영역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음 스텝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인증을 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애저 쪽과 데이터브릭스가 통합이 되면서 애저의 계정으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의 포탈이 열렸고요. 이 포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포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포탈에 들어오셔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다 뜨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본인이 로그인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정 바로 밑에 보시면은 좀 아까 만든 데이터브릭스 리소스 이름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메뉴로 가셨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데이터브릭스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클러스터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네, 클러스터를 눌러주시면은 뉴 클러스터라는 그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구성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 브릭스의 런타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옵션 부분이 있고요.
워커와 드라이버 쪽 노드의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모드의 경우 이제 표준 클러스터와 높은 동시성 클러스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높은 동시성 클러스터와 표준 클러스터로 나누어지고요. 표준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단일 사용자에게 이제 표준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MS에서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라든지 SQL, R, 스칼라 등의 언어로 개발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모드 두 번째를 보시면은 하이 컨커런시, 높은 동시성 클러스터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MS에서는 관리되는 클라우드 리소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동시성 클러스터의 최대 이점은 최대 리소스 사용률 그리고 최대 쿼리 대기 시간에 대한 세분화된 공유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표준하고 동일하게 SQL이라든지 SQL이라든지 파이썬 그리고 R에서 개발된 작업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높은 동시성 클러스터의 성능과 보안은 스칼라에서 불가능한 별도의 프로세스로 사용자 코드를 실행하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일 노드 클러스터, 싱글 노드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일 노드 클러스터에는 따로 작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노드에서 스파크 작업을 실행합니다. 작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워커라고 하죠. 스파크를 드라이버 노드에서 스파크 작업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표준 클러스터에는 스파크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드라이버 노드 이외에 하나 이상의 스파크 작업자 노드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만들려면은 클러스터 모드를 단일 노드로 설정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런타임 부분이 되겠는데요.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2.4.3 버전, 3.1.1 버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지원을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칼라 2.11부터 2.12까지 이런 버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Enable Auto Scal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 오토 스케일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토 스케일 부분, 기존에도 우리 VM 쪽에서도 스케일셋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웹앱도 요새들 많이 쓰시는데 웹앱 같은 경우에도 오토 스케일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많아진다든가 컴퓨팅 자원의 사용률이 높아진다면은 우리 서버가 인스턴스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속 늘어나거나 증대가 되는 자원이 올라가는 자원의 소요가 많아지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되면은 우리 인스턴스가 정해진 환경으로 정해진 대로 올라가는 그런 컴퓨팅을 우리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컴퓨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데이터브릭스 클러스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네이블 시켜주시면은 오토 스케일링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을 보시면은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시간 중에서도 분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잠시 인액티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동으로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이외에 밑에 보시면은 워커와 드라이버 쪽에 하드웨어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우리 VM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양을 많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우리 데이터브릭스에서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양, vCPU라든가 메모리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CPU 14기가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64CPU에 그리고 256기가 메모리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은 96 CPU에 672기가 이런 메모리도 있네요. 이런 건 상당히 비싸겠네요. 그리고 64V CPU에 432기가짜리 메모리 하드웨어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하드웨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점이 있다면은 GPU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들도 들어가 있고요. GPU 쓸 수 있는 하드웨어는 24V CPU, 224기가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도 있고요. 또 24V CPU에 448기가짜리 이런 하드웨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들이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이런 워커 노드와 드라이버 노드의 하드웨어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Create Cluster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겠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리소스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저희가 만든 수동으로 만든 리소스 그룹 이외에 다른 리소스 그룹에 다른 리소스 그룹에 저희가 만든 노드들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배포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구성도에서 보여드렸던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는 VM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 로컬에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애저에 만들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로컬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은 우분투 OS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로컬에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 윈도우 PC에서 우분투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검색하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니까는 이 부분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저 쪽에 저희는 이번 랩에서는 애저 쪽에 우분투 VM을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M 만드는 부분은 너무나도 다 잘 하시니까는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표준을 하나 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리자 계정 쪽을 SSH 공개 키로도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편하게 그냥 암호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어진 암호로 세팅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서버 OS 같은 경우는 저희는 18.04 LTS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NSG 같은 경우는 SSH 포트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도 다음 장에 디스크의 경우도 SSD를 쓰셔도 되고 HDD를 쓰셔도 됩니다. 어느 디스크를 쓰셔도 어차피 간단한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요.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SSD를 사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버추얼 네트워크 부분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넷은 퍼블릭 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IP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스쿠는 저희가 표준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를 라우팅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리소스 선택을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유효성 검사가 통과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VM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 개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개요 화면에서 공용 IP 주소, 우리 퍼블릭 IP 주소를 확인을 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여기는 제가 이런 IP들이라든가 URL 정보 이런 건 하나도 가리질 않았어요.
원래 이런 리소스들이 현재까지 남아있으면 이 부분은 가려야 되는 건데 이 리소스들은 제가 이 랩 문서를 제작하면서 이 랩 과정을 제작하면서 이 순간에만 남겨놨고 지금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 쪽에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 좀 더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DNS 서픽스 부분입니다. 네, DNS 이름 레이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쓰여진 바와 같이 하나를 좀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IP 주소가 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저장을 한 다음에 VM을 다시 시작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VM 다시 시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NSG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NSG에서는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우리 VM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이 리소스들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줍니다. 네, 이 부분은 기업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올 범위로 포트 범위는 올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바운드 포트 규칙을 추가하셔서 22번이라든지 그리고 1433이라든지 SQL 포트죠. 네,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제는 VM을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푸티라든가 여러가지 리눅스에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리눅스에 연결을 해주십니다. 리눅스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는 몇 가지 또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구성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리눅스에서 다커를 올리실 거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패키지들 다운로드 받으면서 다커 올리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다커가 다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SQL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진행하는 그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다 진행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 SQL 서버의 SSMS를 통해서 우리 리눅스 VM에 있는 SQL 서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서버에 IP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계정 정보를 넣고 로그인을 해봅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SSMS 상에서 정상적으로 SQL 서버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SQL 서버가 올라왔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들을 인서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네, 이 정도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주시면은 밑에 결과 쪽을 보시면은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은 이제 SQL 서버 쪽은 다 세팅이 끝났고 과정들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가셔서 이제 다시 데이터브릭스로 다시 넘어오셨어요. 이제는 노트북을 활용해서 쿼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셔서 노트북을 다시 누르십니다. 노트북을 누르시고 노트북 이름을 적당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파이썬을 쓸 겁니다. 파이썬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든 클러스터 네임을 확인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십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통신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이 되신 다음에는 이제는 SQL 서버에 아까 만들어 놓은 SQL 서버에 붙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JTBC는 방송국이죠. 네. JDBC를 활용을 해서 JDBC를 통해서 IP 주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계정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네. 계정 정보를 집어넣고
커넥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쿼리를 해봅니다. 네, 저기 화면에 보시면은 네, 쿼리 돼서 좀 전에 SQL 서버에서 SSMS에서 확인을 했던 테이블들이 우리 노트북에도 정상적으로 쿼리가 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아까 제일 처음 구성도에서 보여드렸던 퍼블릭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퍼블릭 네트워크에서는 버추얼 머신이 올라갔고요. 버추얼 머신 위에 우분투가 올라갔고 우분투 위에는 다커가 올라갔으며 다커에다 우리 SQL 서버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를 올려서 JDBC를 활용을 해서 노트북에서 SQL 서버를 쿼리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브릭스와 SQL 서버 간에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 랩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요.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으시니까는요. 혹시라도 이 데이터브릭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SQL 서버라든지 이 데이터 AI 영역 쪽에 어느 분야라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제니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또는 팀즈 미팅 이런 유선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는요.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저희 문의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